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GDP 성장률이 무려 4.3%라는 소식이었죠? 네, 4.3%. 월가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 예측치를 그냥 아득히 뛰어넘는 이게 뭐랄까 말이 되나 싶은 숫자거든요. 언뜻 보면 미국 경제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미국처럼 거대한 경제가 분기에 1%만 넘게 성장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4.3%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숫자 하나가 경제의 모든 얼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 4.3%라는 숫자를 뭐랄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분해해 볼 겁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 네 가지 조각이 각각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왜 이 놀라운 성장률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석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겠죠. 특히 요즘 원자재 시장이 막 들썩이는데 이게 다 연결된 얘기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보죠.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숫자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GDP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하나씩 뜯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4.3% 성장 파티에서 가장 큰 케이크 조각을 가져간 건 뭐였나요?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단연 소비였어요. 전체 4.3% 중에서 무려 2.39%포인트를 소비가 혼자 끌어올렸으니까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 다음이 순수출로 1.59%포인트, 그리고 정부 지출이 0.39%포인트를 기여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투자 항목이에요. 투자요? 네. 다른 것들이 다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제를 밀어올릴 때 투자는 오히려 GDP를 0.02%포인트 깎아먹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온 세상이 AI 혁명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사들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게 바로 이번 GDP 숫자의 핵심적인 함정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항목 안에서도 뚜렷한 K자가 보여요. K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구축하는 설비 투자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지적 재산 투자는 분명 늘었죠. 이게 K자의 위쪽 팔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민간 재고 투자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K자의 아래쪽 팔이죠. 이 재고 투자 감소폭이 워낙 커서 AI 투자의 증가분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 전체 투자 항목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쌓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물건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예상한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보통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미리 물건을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무서운 거죠.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가들이거든요. 재고를 줄인다는 건 앞으로 몇 달간 우리 물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비관적인 전망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품이 줄어서 쌓아둘 재고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AI와 빅테크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제외한 미국의 진짜 밑바닥 경기, 소위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K자형 경기의 민낯입니다. 그렇군요. 투자가 사실상 마이너스였다면 결국 4.3% 성장은 거의 소비와 순수출이 다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그럼 소비 쪽을 한번 보죠. 미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도 또 다른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미국 전체 소비의 약 60% 이상은 소득 상위 20% 계층이 차지해요. 60%나요? 네,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죠. 부의 효과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가진 주식이나 집값이 막 오르니까 통장 잔고는 똑같아도 괜히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하. 그런 기분의 씀씀이가 커지는 현상, 그걸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는 바로 이 소수의 자산가 계층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미국인이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부유층이 쓰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그 소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씁쓸해요. 명품이나 자동차 같은 사치제 소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헬스케어, 보험료, 처방약 가격 상승분 같은 사실상 안 쓸 수 없는 필수 비용의 증가 때문이거든요. 아, 필수적인 지출이군요. 네, 여유가 있어서 쓴다기보다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지출하게 된 측면도 크다는 거죠. 와,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 GDP가 발표된 바로 그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그런데 이 지수는 예상치를 한참 밑돌면서 거의 코로나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한쪽에선 돈을 펑펑 쓴다고 나오는데 다른 쪽에선 사람들이 미래를 너무 불안해한다고 나오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신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설문조사 기반, 그러니까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아, 1인 1표. 네, 제프 베이조스가 소비를 10억 달러를 하든 평범한 직장인이 100달러를 쓰든 설문에서는 똑같은 한 표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유층의 막대한 씀씀이가 통계를 왜곡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이건 마치 반찬회에 갔는데 CEO가 된 친구 한 명은 요즘 살만하다고 외치지만 나머지 9명은 전부 대출이자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현실은 다른 거죠. 이 신뢰지수야말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느끼는 진짜 경제적 압박감과 팍팍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K자형 경제라는 말이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죠. 겉으로는 4.3% 성장인데 속을 보니 투자는 마이너스.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연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연준도 바보가 아니죠. 그들도 당연히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겨진 재고 투자의 급감이나 소비자 신뢰지수의 추락 같은 세부 데이터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오르기 시작하면 이 K자형 경제의 아래쪽에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어쩌든 헤드라인 숫자가 4.3%나 되고 실업률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일부만 좋은 거니 괜찮다고 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그게 바로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무장관 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바로 물가 목표치를 바꾸자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아, 그 얘기 들었어요. 골대를 옮긴다는 비유가 나오던데요. 이게 지금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라는 절대적인 목표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1에서 3% 사이 같은 범위, 레인지의 형태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슬쩍 흘리는 겁니다. 범위로요? 네, 물론 지금 당장 바꾸면 꼼수 쓴다고 비판받을 테니 일단 물가가 2% 근처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논의해보자는 식으로요. 이게 왜 기가 막힌 전략이냐면 만약 목표가 1에서 3% 범위로 바뀌면 물가 상승률이 2.9%가 나와도 목표 달성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물가는 잡았다고 선언해버리고 동시에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물가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슬슬 올라오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체면도 지키고 경기 침체도 막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연준의 속내를 벌써 눈치채고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시장의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연준이 결국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것이라고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벌써요? 그럼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즉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백금과 천연가스는 하루 만에 11%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보였어요. 와, 11%나요? 네,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4.3%라는 화려한 GDP 숫자에서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K자형 불균형을 발견했고, 결국 이게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이었군요. 맞습니다. 모두가 빅테크 주식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시장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연준은 이 경제의 불균형을 외면할 수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물가 목표 변경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원자재 같은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기회는 모두가 아는 곳이 아닌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연준이 정말로 물가 목표의 골대를 옮겨서 3%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새로운 정상, 뉴노멀로 용인하는 시대가 온다면 당신이 지금껏 철석같이 믿어왔던 안전자산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